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츠 시장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06%를 기록했는데요. 전주에 0.66% 상승폭보다 확대됐습니다.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방공개시장회의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그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한국 리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츠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연초 부진을 이어가던 코스피도 지난주에는 5.51%나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최근에 한국 증시에 좀 훈풍이 불었던 이유는 최근에 정부가 이제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점들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 지난주 좀 주목했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주목했던 이슈가 결국 이제 미국 연준의 1월 FOMC 회의였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이제 연준과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향후의 금리 인하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을 내놓을지에 주목을 했는데요. 우선 연준은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4연속 등 동결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또 연준은 정책 결정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조기 피벗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실망하는 기색은 좀 있었고요.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자리 장자세는 지난해 초부터 만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지속하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 더 좋은 데이터를 보고 싶으며 이번 FOMC 회의를 토대로 말하자면 3월 회의까지는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고용시장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 2일에 현지 시간으로 2일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지난 1월 달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 대비 35만 3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8만 5천 명 증가를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이고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비농업부 고용은 작년 1월달에 48만 2천 명 증가한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와 함께 또 1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0.6% 전년 대비보다는 4.5%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연준이 FOMC에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또 고용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오는 3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8% 정도에 그치고 있고 5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시장 전망을 반영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4일, 현지 시간으로 4일에 이제 CBS 뉴스 60분에 출연할 예정인데, 파월 의장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입니다. 약 4년 만에 다시 한번 출연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나가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상승을 하고 6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인데요. 한 주 동안 6.65%나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0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한 주간 7.46% 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요.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움직임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15일 이후에 5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면 이제 외국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이 거래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ESR 캔들스퀘어 리츠 이번에 큰 폭으로 오르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 뭐 계속 물류센터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꾸준히 이렇게 시장의 신뢰도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간단히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2020년 12월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폰서인 ESR 캔들스퀘어가 한국 물류센터 투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ESR 캔들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축 인력들 자체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물류센터 리츠인 프롤로지스의 한국 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플랫폼 투자로 유명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워버핑커스가 투자한 ESR이 이 프롤로지스 코리아 출신의 남선호 대표가 설립한 캔들스퀘어와 손을 잡고 2014년에 이제 ESR 캔들스퀘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는 또 글로벌 연기금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CPPIB라고 하죠. 그리고 네덜란드 공적연금 APG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물류센터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ESR 캔들스퀘어 그리고 그들이 만든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ESR 캔들스퀘어가 물류센터 투자 시장에서 가진 경쟁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ESR 캔들스퀘어가 개발하고 투자한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에서 상장한 리츠가 바로 ESR 캔들스퀘어 리츠입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ESR 캔들스퀘어 인력들이 리츠 AMC 주축 인력으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핵심 인력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튼튼한 뿌리를 가진 물류센터 리츠이기 때문에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것은 당연했고요. 실제로 상장 이후에도 2021년 7월경에는 주가가 7,500원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 여파와 물류센터 공급 가행 등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3,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만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경우 자산의 퀄리티가 우수한 데다가 이제 물류센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상황이 좀 지나가면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약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 외에는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4.81% 그리고 코랑코 더원 리츠가 3.12% D&D 플랫폼 리츠가 2.18% 그리고 신한 서부 T&D 리츠가 2.02% 오르는 등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배당락이 있었던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3.47%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배당락이 있었던 지난 1월 30일에만 3.96%나 빠졌고요. 또 이 외에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신한 알파 리츠 등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KB스타 리츠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티뱅크센터 CBC 우선주 투자한다고 이렇게 저희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우선주 편입하는 신규 자산 편입하는 CBC 관련해서 편입 효과와 투자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올렸는데요. 지난 1월 30일에 신규 자산 편입 한눈에 알아보기를 통해서 이제 시티뱅크센터 편입 효과와 투자 구조를 설명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영국과 벨기에 오피스를 기초 자산을 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로 알려져 있고 최근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국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편입하는 자산이 CBC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CBC 외에도 지속적인 국내 자산 편입으로 국내 자산 비중을 해외보다 더 키우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우선 CBC를 편입하게 되면 자산 비중이 벨기에 오피스가 78%, 영국 오피스가 10%, 그리고 CBC가 12% 정도로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편입하는 이제 CBC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 1987년도에 준공된 오피스 빌딩입니다. 뭐 강화문과 서대문역 사이 정도에 있는 빌딩이고요. 이 서대문 역사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빌딩입니다. 지난 2020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요. 이제 한국시티은행이 이제 100% 임차를 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부터 이제 100%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 기간은 2029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의무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인데 만료 후에는 최대 5개 층까지 해지를 할 수 있고요. CBC의 NOC 전용 면적당 월 임차 비용은 20만 원 수준입니다. 인근 콩코디언 빌딩이 38만 원, 그리고 S타워가 3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요.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임대차 만기 시에 이 NOC를 27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KB스타리츠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1,876억 원인데요. 대비 이제 낮은 11% 정도 낮은 1,673억 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인수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800만 원 수준인데요. 뭐 이제 KB스타리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분기에 거래된 인근 콩코디언 빌딩 3.3제곱미터당 3,450만 원 수준이었고요. 또 지난해 3분기에 거래된 종각역 근처 타워 8 3.3제곱미터당 3,7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콩코디언 빌딩과 이제 타워 8과 비교하면 준공 시기와 자산 퀄리티 등을 고려하면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자산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이 KB스타리츠가 이제 캐펠 자산 운용이 이제 CBC를 인수하는 펀드의 우선주를 이제 644억 원 규모를 인수하는 구조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6.84% 수준이고, 초기 이제 1기부터 4기까지는 연 7.2%, 이후 이제 5기부터 14기까지는 6.7% 수준입니다. 우선주가 가져가는 매각 차익 비중은 45%이고, 이를 감안하면 이제 총 목표 투자 수익률은 IRR 기준으로 할 때 연 10.95%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이제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공시를 했지만 이 CBC 인수를 위해서 최소 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인데요. 3호채 250억, 공모채 550억이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약 650억은 신규 자금 편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억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이제 편입 효과, 투자 구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이처럼 뭐 이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뭐 이 자산이 향후에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신규 자산 편입을 하려고 했었죠. 이 아카데미 휴스턴이라고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물류센터인데, 다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이 미적지근한 바람에 결국 이제 유증을 애초 목표만큼 하지 못하고 조달액 자체가 750억에서 247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자산을 매입하는 대신 지분 투자로 계획을 선회한 바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난 2일에 잔여 지분 매입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따르면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두 차례 유증을 통해서 잔여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리츠대 배당금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결산 기준 10기,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죠. 이 결산기의 배당금을 한 주당 95원 지급한다고 지난달 31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롯데리츠는 이제 지난 2019년 10월 상장 이후에 매년 6월과 12월 말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산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배당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롯데리츠는 2020년에 주당 322원, 그리고 2021년에 주당 298원을 지급을 했는데 2022년엔 그리고 주당 306원을 지급했고요. 근데 작년에는 주당 204원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리파이낸싱 이슈로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배당 여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쿠란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 1월 31일이죠. 이제 지난 11월 말 결산 기준 제20기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배당금을 주당 90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쿠란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파이낸싱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고 지난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존 대비 임대료가 올라서 배당 여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래에셋 맵스리츠가 지난 2일에 제7기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죠. 배당금을 주당 136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리츠 배당 확대법이 이제 지난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 이 내용의 골자는 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을 제외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제 기존에 뭐 우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KB스타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가 사라지게 됐고요. 아무래도 배당 가능 여력이 좀 확대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법 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개정안은 이달에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